그 집, 혹시 전세 살아요? 고급 한정식 집에서 울려 퍼진 차가운 조롱. 예비 시어머니 미자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시장바닥 장사꾼 딸을 며느리로 들여? 거지 근성도 정도껏 해야지. 상견례 자리에서 쏟아진 인격 모독.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무서웠습니다. 잘 들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던 시장 아주머니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의 앞에 나타날 충격적인 현실을. 전세 사냐고 비웃었던 그 오만한 여자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짜 거지인지를.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구도심, 재개발 소문만 무성하고 10년째 삽 한 번 뜨지 않은 낡은 주택가. 그곳에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2층 양옥집이 있었습니다. 대문은 칠이 벗겨져 군데군데 녹이 슬었지만 마당만큼은 먼지 하나 없이 정갈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저 지민과 어머니 옥분 여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날 아침 새벽 5시, 옥분 여사는 언제나 그랬듯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잠에서 깨신 것입니다. 에휴,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내 딸이 저런 놈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어머니는 마당으로 나가 손수 기른 고추와 상추를 따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서리빨이 내린 찬 새벽 공기가 어머니의 거친 손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30년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살아온 그 손은 추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민이 녀석, 저렇게 떨어서야 어디 쓸 것인가. 내가 키울 때 너무 곱게만 키웠나? 아, 이 나이에 속 썩이기는. 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딸이 가져온 남자를 관찰해온 결과 어머니의 결론은 뻔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팔이 우글거리는 놈. 부엌으로 들어온 어머니는 정성스레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에 들어갈 두부를 직접 썰고 고등어를 정성스레 구우며 딸을 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아침을 말이에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늘 상견례가 끝나면 분명 딸은 결혼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그 남자와는 인연이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민수라. 그 녀석 얼굴은 제법인데 속은 썩어 문드러졌더라. 어미 아비는 어떨까? 뭐 거기서 거기겠지. 하긴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더니. 옥분 여사는 쌀을 씻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다른 촉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했고 특히 속셈이 있는 사람들은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민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니의 직감은 이놈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허우대만 멀쩡하고 자기 손으로 밥벌이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온실 속 화초. 맨날 아빠 돈으로 호강하면서 여자 바뀌는 것도 양말 바뀌듯 하는 한량. 그것이 민수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좋다고 죽고 못 산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결혼이었습니다. 한번 크게 대어봐야 정신 차리겠지. 내가 막을수록 더 고집 부릴 것 뻔하고. 이것이 어머니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성건설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부실공사로 이미 몇 번 구설수에 올랐고
자금난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처지. 아마 오늘쯤이면 혼수 타령부터 시작하겠지. 어머니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7시를 가리킬 무렵 지민의 방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양말 어디 있어? 내 가방 봤어? 헤어 왁스는? 립스틱이 안 보여. 지민은 거울 앞에서 10번도 넘게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3년을 만난 남자친구 민수 씨와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단순히 결혼 허락을 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의 집안은 강남에서도 알아주는 건설사 사장님 댁이었고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이 하는 말로는 요즘 상견례가 마치 면접 같다고 했습니다. 혼수는 얼마나 준비했는지, 집은 어떤 동네에 사는지, 부모 직업은 뭔지 모든 걸 다 캐묻는다고 했습니다. 지민아, 아침 대바람부터 뭘 그리 부산을 떠니? 거울 뚫어지겠다.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차림새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헐렁한 개량 한복 바지에 목이 늘어난 티셔츠, 손에는 물기가 마를 새 없이 거칠어진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손톱 밑에는 며칠 전 다듬은 도라지 물이 아직 빠지지 않아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상견례잖아. 내가 지난번에 사드린 그 베이지색 정장 입으라니까. 제발, 오늘만큼은. 지민이 울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식탁에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야, 옷이 날개라지만 사람이 옷을 입는 거지. 옷이 사람을 입냐? 난 이게 편해. 그리고 밥 먹는 자리에 밥 잘 넘어가는 옷 입고 가야지. 꽉 끼는 거 입고 체하면 누가 책임져? 돈 주고 산 옷을 왜 안 입냐고? 입어봤는데 답답해 죽겠더라. 그래도 민수 씨 어머님이 워낙 격식 따지는 분이라서 그래. 엄마 무시당할까봐 그러지. 혹시라도 우리가 촌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해. 어머니는 찌개 한 숟가락을 뜨며 무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시? 누가 감히 누굴 무시해?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기를 했냐? 내 돈 벌어 내 새끼 밥 먹이고 공부시켰으면 그게 제일 떳떳한 거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 지민이 계속 조르자 어머니는 젓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야, 지민아, 너 그러는 거 보니까 딱 알겠다. 네가 그 집안 사람들한테 기죽어 있구나? 그럼 안 돼.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서 주눅 들고 기어 들어가는 꼴로 사는 게 아니야.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래야 상대방도 우리를 존중하는 법이야. 네가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으면 저쪽에서 더 만만하게 본다.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옥분 여사는 이 결혼이 처음부터 탐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집안 민성건설이라는 곳의 평판이 그리 좋지 않다는 소문도 어머니의 귀에는 거슬렸습니다. 부실공사의 먹튀까지. 저런 회사가 언제까지 버틸까? 벌써 어음이 몇 번째 부도 났다던데. 어머니는 이미 민성건설의 속사정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건설업계 사람들도 많았고 그들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소문들은 하나같이 좋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폼나게 사는데 실속이 없다. 곧 망할 거다. 그런 소문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민은 마지못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평소 입던 편한 옷 그대로 나서셨습니다. 모녀는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을 건너 강남으로 넘어가는 동안 창밖의 풍경은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높게 솟은 빌딩 숲, 번쩍이는 외제차들. 지민은 점점 위축되어 제 무릎 위에 놓인 어머니의 투박한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그쪽에서 기분 나쁜 말해도 오늘만 좀 참아줘. 민수 씨가 중간에서 잘하겠대. 그리고 혼수 이야기 나와도 놀라지 마. 어머니는 창밖을 보던 시선을 거두고 딸을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지민아, 네가 좋다면 엄마는 다 참을 수 있다. 내 자존심 같은 건 개나 줘도 돼. 하지만 말이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를, 내 귀한 딸을 조금이라도 하찮게 여긴다면 그건 못 참는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때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민아, 도착했어? 우리 엄마가 오늘 기분이 좀 예민하시니까 웬만하면 엄마 말에 토달지 말고 내만 해줘. 부탁할게. 지민은 문자를 보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수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엄마가 기분이 나쁘면 지민더러 참으라고 하고 엄마가 불만이 있으면 지민더러 맞춰주라고 했습니다. 정작 자기는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 문자가 왜 그리 불길하게 느껴졌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최고급 한정식집 송현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위압감이 들 정도로 웅장한 기와 지붕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발레 파킹을 맡기는 외제차들 사이에서 우리가 내린 택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 택시 타고 오신 거예요?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한 직원의 말에 지민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팔짱을 꽉 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는지 제가 의지하려는 것이었는지 모를 만큼 꽉. 엄마 가자. 그래. 밥 한 끼 먹는데 대거리 따로 없네. 들어가자. 어머니는 주눅 들기는커녕 뒷짐을 지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거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그 방 안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수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민이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수모가 말이죠. 어머니와 딸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지독한 수모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별실 매화룸. 방 이름부터 고급스럽다며 자랑하는 직원의 말에 지민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상견례 자리 마련해 주신 박 사장님 가족분들께서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방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비 시댁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수와 그의 아버지 박 사장,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인 미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 자체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법정에 들어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자는 그야말로 강남 사모님의 표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로고가 박힌 옷으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마다 굵은 보석 반지가 조명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온몸이 보석 박물관 같았습니다. 진한 화장과 높게 솟은 머리는 그녀의 깐깐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라고 할 수 없는 어정쩡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라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아유, 오셨어요?
미자는 엉덩이도 떼지 않고 앉은 채로 인사했습니다. 고개만 까딱하는 그 인사는 예의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랫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 모녀를 훑어내렸습니다. 지민의 평범한 원피스에서 시작된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헐렁한 개량 한복에 머물렀습니다. 시장에서 산 낡은 가방을 보며 입가에 스치는 찰나의 비웃음. 그 경멸의 눈빛을 지민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 역시 그 수준이네. 미자의 표정에는 그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겉보기에는 점잖아 보였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정장은 말쑥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것이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일어나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차가 많이 막혔을 텐데. 여기 상석으로 앉으세요. 민수가 의자를 빼드리려 하자 미자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민수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어머님 소리가 나오니? 격식 좀 갖춰라. 그리고 어른들 앉지도 않으셨는데 너부터 설치는 거 아니다.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는 듯한 냉랭한 분위기. 민수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민수의 위치가 확실해졌습니다. 박 사장은 그저 허허 웃으며 딴청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 애들이 어리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의 미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것은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혹은 상대를 간파하려는 고수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그 눈빛의 깊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준 떨어지는 노인이가 빤히 쳐다보니 기분 나쁘네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었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민이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속에는 단단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냅킨으로 입가를 톡톡 두드리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민수 엄마예요. 오시느라 애쓰셨네요. 차 없으시죠? 택시 잡기 힘드셨을 텐데. 첫 마디부터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차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어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기사가 운전해줘서 편하게 왔는데 다음엔 저희 차 보내드릴게요. 지하철이나 택시 냄새가 옷에 배면 식사할 때 좀 그렇잖아요. 지민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냄새라니. 저희 어머니는 오늘 아침부터 목욕을 하시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냄새 안 나요. 지민이 발끈해서 말하려 하자 식탁 아래로 민수가 제 발을 툭 쳤습니다. 참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지민아, 괜찮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이 지민에게는 빗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미자는 지민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호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어머니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장사하세요? 말투는 공손한 척했지만 끝을 길게 빼는 억양이 몹시 거슬렸습니다.
마치 신문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건어물 팝니다. 어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 건어물. 미자는 코웃음을 치며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징어, 쥐포 그런 거요? 어쩐지 들어오실 때부터 비릿한 냄새가 난다 했어. 시장 냄새가 원래 잘 안 빠지잖아요. 우리 민수는 비위가 약해서 그런 거 잘 못 먹는데 걱정이네.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지민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다 거기서 거기죠. 돈 냄새만 줬다 보면 정작 중요한 냄새를 못 맡는 법입니다. 어머니의 뼈 있는 한마디에 미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 말씀 참 잘하시네. 시장에서 장사하시려면 목청도 좋고 말빨도 좋아야 한다더니 딱 그 짝이신가 봐요. 그런데 요즘 시장 장사가 힘들다면서요? 대형마트가 생기고 인터넷 쇼핑몰도 있고. 미자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마치 우리 집 사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민은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중간중간 애매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민이가 대학은 어디 나왔죠? 미자가 찻잔을 우아하게 들며 물었습니다. 한국대학교 나왔어요. 지민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 거기요? 그냥 그런가 보네. 미자는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서울대, 연대 고대 아니면 인정도 안 해주는 세상인데 취업은 잘 되어 있고 어디 다녀요? 대기업이에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작은 회사라.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요즘 여자들도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데 우리 민수 뒷바라지할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미자의 질문 공세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의 경제적 상황을 떠보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마치 면접관이 지원자를 심사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지민이 작아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테이블 아래 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들어와 전체 요리를 내왔습니다. 전복죽과 갈치조림 나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차갑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어머, 이 전복죽 정말 비싼 건데. 미자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한 그릇에 몇만 원 하는 거 아시죠? 평소에 이런 거 자주 드시나요? 또다시 은근한 공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평소에 이런 비싼 음식 먹을 형편이나 되냐는 뜻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중간중간 애매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게 보이네요. 자, 우리 식사나 하면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미자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지민이 어머니 혹시 따로 하시는 투자나 그런 거 있으세요? 요즘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시장 장사만으로는 많이 힘드시죠? 계속되는 경제력 검증이었습니다. 미자는 마치 신용평가를 하듯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민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지민을 쳐다보며 미안하다는 듯 눈짓을 보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감히 말대꾸할 용기는 없어 보였습니다. 민수 씨, 뭔가 말씀해 주세요. 지민이 간청하듯 말했지만 민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응?
엄마가 좀 직설적이셔서. 이해해줘, 지민아.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이런 남자와 결혼한다고? 지민의 마음속에 의문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3년을 사귀면서 알았던 민수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차분함 속에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상대방이 반박하지 않자 더욱 기세등등해진 것입니다. 참, 그리고 혹시 보험 같은 거 들어놓으신 거 있나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민수가 다 떠안아야 하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될 텐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를 짐짝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면서 미자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될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 전세 살아요? 지민도 어머니도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폭풍을 몰고 올지를,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옥분 여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메인 요리인 갈비찜이 나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웨이터가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놓고 나갔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의 자랑인 갈비찜도 이 살벌한 분위기 앞에서는 무색해 보였습니다. 미자는 우아하게 와인잔을 흔들며 마치 신문하듯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재판장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검사 같았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지민과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민수는 아시다시피 귀하게 자랐어요. 유학도 다녀왔고 지금 아빠 회사에서 경영 수업 받고 있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어요. 미자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 속에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민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면서요? 편모스라에서 자라면 아무래도 보고 배운 게 부족할 텐데 우리 집안 분위기랑 잘 맞을지 모르겠네. 이 말에 지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릴 때 잃은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무기로 사용하다니. 가슴이 아프고 분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낮게 경고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져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나치다니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결혼은 사랑 노름이 아니에요. 비즈니스고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죠. 격이 맞아야 말이 통하고 사는 게 편한 법이에요. 미자는 마치 강의를 하듯 거들먹거렸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해올 건 다 준비되셨어요? 미자가 말하는 해올 것. 그것은 예단과 혼수를 뜻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핸드백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마치 계약서를 내미는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제가 대충 적어봤어요. 이 정도는 기본인 거 아시죠?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보일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밍크 코트 2벌, 시어머니, 신우이용 각각 1천만 원. 명품 H사 가방, 시어머니용 500만 원, 신우이용 300만 원. 외제 세단, 도련님용 8천만 원. 현금 예단 5억 원. 이불 반상기 세트, 최고급 브랜드 3천만 원. 그 외에도 금반지, 다이아몬드 귀걸이,
진주 목걸이 등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혼수 목록은 2장에 걸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백화점 VIP 고객 리스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합치면 10억은 좋게 넘을 금액이었습니다. 지민은 종이를 보며 현기증이 났습니다.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돈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요? 어머님, 이건 저희 형편의 무리예요. 민수 씨랑은 간소하게 하기로 이야기 다 끝났는데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록을 보는 순간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인가요? 평생 모아도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좀 그래. 첫 만남인데 액수가 좀. 하지만 미자는 남편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사업이나 제대로 해. 간소하게? 예, 너 지금 속꿉 장난하니? 미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자기 변한 목소리에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웨이터들도 복도에서 놀라 발걸음을 멈췄을 정도였습니다. 너희가 들어올 신혼집이 얼만 줄 아니? 반포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야, 30억. 네가 몸만 덜렁 들어와서 그 비싼 집에 살겠다고?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날로 먹으려는 것도 유분수지. 미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시장 바닥에서 흥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품이고 뭐고 다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식탁보 무늬만 세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외면했습니다. 민수 씨, 말 좀 해봐. 지민이 애원하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아, 그래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나중에 뒤탈도 없고 우리도 나중에 편할 거야. 그 비겁한 모습에 지민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런 남자를 믿고 결혼을 결심했다니 3년이라는 시간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미자가 결정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어머니, 그 낡은 동네 산다면서요? 재개발된다 만다 말만 많은 그 동네. 어머니가 대답하려던 찰나 미자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 딱 보니까 알겠네. 그 형편에 무슨 자가겠어. 남편도 없이 여자 혼자 장사해서 딸 키우느라 등골 빠졌을 텐데. 미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잔인했습니다. 박 사장도 이때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말렸습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오늘은 좋은 날인데. 하지만 미자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미자는 입꼬리를 한쪽만 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모멸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표정은 악마의 미소 같았습니다. 그 집 전세 살아요? 아니면 월세인가? 순간 룸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지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우리 집. 비록 낡았지만 어머니의 피와 땀이 서린 그 소중한 집을 이렇게 무시당해야 한다니. 저희 집, 저희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자가예요.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지민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더욱 잔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자가? 그 다 쓰러져가는 붉은 벽돌집이 자가라고 유세 떠는 거니 지금? 그래봤자 우리 집 화장실 값도 안 나올 텐데. 야, 전세 보증금 다 빼도 예단비 안 나오겠다.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거지 근성도 정도껏 해야지. 미자는 물잔을 탁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 모습은 이미 품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파혼해. 당장 끝내. 난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시장바닥 장사꾼 딸을 며느리로 들여.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라리 무에 가까운 서늘한 표정.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냅킨을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접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무서웠습니다. 잘 들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한기 같았습니다. 내 말대로 수준이 너무 안 맞아서 이 결혼 못하겠구나. 사람이 말을 섞으려면 최소한 사람의 탈은 쓰고 있어야지. 뭐라고요? 지금 누구더러. 미자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오호, 이제야 주제 파악이 되나 보네요. 그래요, 당장 나가세요. 밥값은 우리가 낼 테니 거지 적선했다 칠 테니까. 어머니는 지민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손목이 으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시장 바닥에서 단련된 악력이었습니다. 가자, 지민아. 더 앉아있다간 귀 썩겠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마치 왕이 신하를 내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의외로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미자는 순간 기가 죽은 듯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지민의 뒤통수에 대고 미자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우, 속 시원해. 진작 저럴 것이지. 민수야, 너도 정신 차려. 어디서 저런 것들을 데려와서.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야. 지민은 눈물을 쏟으며 어머니에게 이끌려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의 시선을 받았지만 어머니는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고개를 숙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몰랐습니다. 맞잡은 어머니의 손이 분노로 얼마나 뜨겁게 떨리고 있었는지를, 그 떨림 속에 숨겨진 거대한 힘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떨림이 곧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미자의 집안을 뿌리째 뽑아버릴 것임을, 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그들이 알게 될 날이 바로 내일이라는 것을, 미자가 무시했던 그 시장바닥 장사꾼이 사실은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의 모욕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를. 택시에 올라탄 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지민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백미러로 보이는 눈치가 보였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원피스를 적셨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조심스럽게 티슈를 뒤로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라도.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이런 수모를. 내가 그 남자를 잘못 봤어. 3년 동안 뭘 본 거지. 지민의 목소리는 울음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민수에게 느꼈던 사랑도, 결혼에 대한 설렘도 모든 게 거짓말 같았습니다. 거지 근성이라는 그 여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지민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기였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불타오르는 모순적인 감정이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뒤에서 우시는 소리가. 어머니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용히 가주세요.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무언가 결심을 굳힌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민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열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냉수 한 사발을 벌컥벌컥 들이키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열을 식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은 더욱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전세 사냐고? 거지 근성이라고? 어머니는 컵을 싱크대에 탁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셨습니다. 안방 구석,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왔다는 낡은 자개장. 겉보기에는 평범한 전통 가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개장 가장 아래 칸에 숨겨둔 비밀 금고를 여셨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975년 남편이 돌아가신 해, 철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런 서류 봉투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각 봉투에는 깔끔한 글씨로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남구 부동산 한 권, 주식 포트폴리오, 현재 가치, 채권 및 어음 보유 현황. 어머니는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서류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빌딩 대지 300평, 소유주 박옥분. 강남구 청담동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소유주 박옥분.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 조합원, 지분 15세 대분. 민성건설 발행 1차 부도 어음 매입 증서, 채권액 50억. 민성건설 발행 2차 회사채 매입 증서, 채권액 30억. S전자 주식 보유 현황, 3만 주, 현재 가치 100억. K전자 주식 보유 현황, 2만 주, 현재 가치 50억. 네이버 주식 보유 현황, 5천 주, 현재 가치 20억. 그렇습니다. 옥분 여사는 단순한 건어물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25에 남편을 잃고 혼자 남은 어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돈을 벌면서도 그녀에게는 남다른 촉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남들이 강남은 너무 멀다며 거들떠보지 않던 땅을 샀습니다. 1990년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IT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IMF 때는 헐값에 나온 빌딩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재개발 소문이 나기 몇 년 전부터 미리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남들이 욕심낼 때 팔고 남들이 무서워할 때 사라. 이것이 어머니의 투자 철학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큰 손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투자의 맥을 짚어온 강남 복부인들도 혀를 내두르는 소위 현금왕. 그것이 바로 지민의 어머니 옥분 여사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라. 거지 근성이라. 어머니의 입이 비틀렸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미자의 집안 따위는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민을 평범하게 돈의 무서움을 알며 겸손하게 키우고 싶어서 철저히 그 사실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오직 낡은 옷과 거친 손으로 자신을 위장한 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는 평범한 장사꾼으로 감히 내 딸을 울려 전세 사냐고 거지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에는 무서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년들이 자랑하던 그 30억짜리 아파트, 그게 누구 땅 위에 지어진 건지나 알고 떠드는 게냐? 사실 민순이가 사는 반포 아파트의 부지 일부는 과거 어머니의 소유였고 재건축 과정에서 알박기가 아닌 협조를 통해 조합원 지분을 여러 개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민성건설이 최근 자금난으로 발행한 사채와 어음의 상당 부분이 돌고 돌아 어머니의 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무슨 30억이야. 이미 담보로 잡힌 집인데. 어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성건설의 재무제표와 부채 현황이 상세히 적힌 자료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빨간 글씨로 부도 위험, 최대 채권자 박옥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 김 변호사.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 있었지만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째 벨이 울렸을 때 수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다급하고 공손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밤늦게 무슨 일이십니까? 안 그래도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상견례 어떻게 되셨나요?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김 변호사, 자냐? 아닙니다, 회장님. 깨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회장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견례가 안 좋게 끝났나 보네요. 목소리가 민성건설 박태수 사장, 그리고 그 마누라 홍미자, 그 집안 내역 싹 다 뽑아와. 특히 대출관계, 국세 체납, 그리고 아들놈 민수가 회사 돈 횡령해서 도박한 정황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와.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긴장되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민성건설은 왜? 혹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설마 그쪽에서 실례를. 실례? 어머니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실례 정도가 아니야. 모독이지, 모독. 내 딸더러 거지라고 했어. 전세 사느냐고 물으면서 비웃었고 근본 없는 시장바닥 장사꾼 딸이라고 했어. 김 변호사는 숨을 턱 막혔습니다. 30년 넘게 어머니와 일해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감히 회장님을. 당장 모든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법무팀 총동원해서 밤새 작업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사냥을 좀 해야겠다. 아주 더럽고 시끄러운 쥐새끼들이 내 밥상에 똥을 뿌렸어. 그냥 잡는 걸로 안 된다. 가죽을 벗겨서 광장에 매달아야겠어. 어머니의 목소리엔 서리빨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30년 넘게 어머니와 일해왔지만 이렇게 무서운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성건설 완전히 박살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 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민성건설 앞에서 만나자. 가져갈 서류들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기자들도 몇 명 불러놔. 경제지, 일간지 가리지 말고 구경거리가 필요할 테니까. 네, 회장님. 바로 연락 돌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민성건설 앞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복수의 밤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세 살아요? 거지 근성? 근본 없는 시장 바닥 장사꾼? 어머니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으며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내일은 누가 진짜 거지인지 보여주마. 누가 진짜 근본 없는 인간인지. 그때 지민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꼭 복수해 줄게. 네가 당한 수모, 엄마가 100배로 갚아줄게. 그 오만한 년들이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줄게. 어머니는 다시 금고를 열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성건설 주요 거래처 목록, 민성건설 대출은행 리스트, 민성건설 하도급 업체 현황,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건설업이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지 보여줘야겠어.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들고 문자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추가로 은행 쪽에도 연락해. 민성건설 대출 연장 절대 불가하다고 통보해. 그리고 하도급 업체들한테도 연락 돌려. 내일부터 민성건설과 거래 중단하라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민성건설과 홍미자 일가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어머니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눈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자와 민성건설 일가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장바닥 장사꾼이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그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존재였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8시 민성건설 본사 앞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건물 앞에 일렬로 세워져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가장 앞에 서서 시계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법무팀 직원 5명과 회계사 2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밤을 새워 준비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오신다. 김 변호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길 저편에서 평범한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택시에서 내린 사람은 어제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옥분 여사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어제의 헐렁한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위험 있는 표정. 30년간 사업계를 주름 잡아온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수고했다. 기자들은 경제일보, 한국경제,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 3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좋아. 시작하자. 어머니는 민성건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이었지만 어머니 눈에는 하루살이처럼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어제 내 딸을 울린 대가를 치러야지. 그때 건물 안에서 박 사장이 평소처럼 출근하려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앞에 이상한 상황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여러 대의 검은 세단과 정장 입은 사람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뭐지? 무슨 일이야? 박 사장이 경비실에 물어봤지만 경비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박 사장은 어제 상견례에서 봤던 그 여자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어제 지민이 어머니 아닌가? 박 사장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자도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던 참에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보, 저기 봐. 어제 그 시장 아줌마가 왜 저기 있어? 그리고 저 사람들은 뭐야? 박 사장과 미자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다가갔을 뿐이었습니다. 옥분 씨, 박 사장이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누구고요? 미자도 쇼핑백을 들고 뒤따라왔습니다. 어머, 정말 그 시장 아줌마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미자는 여전히 어제의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달라진 차림새를 보고도 여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옷은 좀 차려입었네? 혹시 사과하러 온 거야? 그럼 그렇지. 어제 너무 나갔다고 생각했어. 박 사장도 어머니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뭐예요? 혹시 동네 사람들 데려와서 시위라도 하려는 건 아니죠? 여기가 무슨 시장 바닥인 줄 아시나? 미자가 킥킥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무슨 깡패들이라도 고용한 건가? 돈도 없으면서 허세는. 아, 맞다. 어제 울면서 나간 지민이는 어디 있어요? 설마 아직도 울고 있는 건 아니죠? 어머니는 그들의 조롱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계속 말해봐.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 없나? 미자는 어머니의 여유로운 태도가 거슬렸습니다. 뭘 잘난 체 하는 거야? 어제 거지 취급당해 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맞아요. 박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여기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여기는 민성건설이에요. 알아요? 건설회사 사장이 누구 아무나 만나는 줄 아나? 미자가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어제 그 꼴 보고도 정신 못 차렸네. 어머니가 김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김 변호사, 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려줘. 미자가 비웃었습니다. 어머, 변호사까지 고용했네? 얼마나 주고 산 거야? 동네 법무사? 김 변호사가 정중히 명함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김정수입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국내 최고 로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시는 분은 김 변호사가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대한그룹 박옥분 회장님입니다. 회장? 미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뭘 회장? 시장 상인회 회장? 대한그룹 총수이십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업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의 총수십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사장과 미자의 얼굴에서 혈기가 쫙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박 사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한그룹이라고요? 미자도 비틀거렸습니다. 대한그룹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총수가 누구인지는 철저히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어제까지 시장에서 생선 팔던 사람이 갑자기 재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어머니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짓말? 김 변호사, 증명해줘.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대한그룹 회사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리고 이건 국세청 납세증명서. 모두 박옥분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 사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어머니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나는 민성건설의 최대 채권자이기도 하지.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태수 사장님이 발행하신 어음과 회사채 총 80억 규모를 옥분 회장님께서 보유하고 계십니다. 박 사장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80억을 언제? 2019년 1차 어음 50억. 김 변호사가 차분히 읽어내렸습니다. 2021년 2차 회사채 30억. 모두 옥분 회장님 명의로 매입된 것입니다. 미자가 어머니에게 달려들려다가 경비원들에게 막혔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함정이야. 계획된 거잖아요. 어머니가 미자를 냉정하게 쳐다봤습니다. 함정? 계획? 네가 어제 내 딸한테 한 말 기억나? 미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거지 근성이라고 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근본 없는 시장바닥 장사꾼 딸이라고 했지? 주변에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성건설 직원들도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전세 사는지 물어보면서 비웃었지? 30억짜리 아파트 자랑하면서 우리 집을 무시했지? 어머니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럼 이제 네가 대답해봐. 너희는 오늘부터 어디서 살 거냐? 김 변호사가 빨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반포 아파트 강제 경매 개시 결정문입니다. 담보대출 연체로 인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건 80억 원 상환 요구서입니다. 박 사장과 미자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설회사 사장의 아내로 거들먹거렸던 미자는 이제 길거리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 사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자도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되나? 사람을 무시할 때는 상대가 누군지 알아보고 해야지.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재벌 총수 상견례에서 모욕당해 복수 같은 기사 제목이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상견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딸을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전세 사느냐고 비웃으면서 근본 없는 시장바닥 장사꾼 딸이라고 했죠. 기자들이 흥미진진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결심하신 건가요?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채권 회수입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상환 시기를 좀 앞당겼을 뿐이죠. 민성건설 직원들이 창문에 주르르 몰려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 회사 최대 채권자라고? 회장님이 시장 아줌마한테 돈을 빌렸다고?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건 사기야. 계획된 함정이라고. 어머니가 미자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정? 네가 입만 조금 조심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지. 구경꾼 중 한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사람을 봐서 무시를 하든가. 재벌 총수를 거지 취급했으니 저런 꼴 나는 거지.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저 아줌마 완전 자업자득이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미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넌 내 딸더러 물었잖아. 전세 사냐고. 이제 내가 묻는다. 너는 오늘부터 어디서 살 거냐?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뒤에서는 박 사장과 미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옥분 여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민아, 나왔어.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에 지민이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뜰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아침부터 안 보이더라. 어머니는 지민을 거실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숨긴 게? 엄마는 시장에서 건어물만 파는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한그룹이라고 들어봤니?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그룹? 그 유명한 대기업? TV에서 맨날 나오는 그 회사? 건물만 해도 수십 개 있다던. 그래, 그 회사가 엄마 거야. 순간 지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대한그룹이 엄마 거라니. 그럴 리가. 그럼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민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안방에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지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치자 대한그룹 대표이사 박옥분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게 다 엄마 재산이야. 강남 빌딩들, 주식, 그리고 지민이 서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5천억, 1조. 숫자가 너무 커서 계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진짜 재벌이었던 거야? 왜 지금까지 숨겼어? 어머니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라서, 돈의 무서움을 알고 겸손한 사람이 되길 바라서, 네가 돈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않길 바라서. 지민은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어제 그런 수모를.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지민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어제 그 사람들한테 똑똑히 복수해줬어. 그때 집 앞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 변호사. 어떻게 되었나? 수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민수 체포되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되었어요. 수갑까지 차고 완전히 무너져서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민성건설 본격적인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지민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박 사장 쪽은 완전히 멘붕 상태입니다. 회사 계좌 모두 동결되었고 직원들도 줄사표 내고 있어요. 협력업체들도 거래 중단 선언했고요. 내일이면 완전히 문 닫을 것 같습니다. 미자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충격 때문에 쓰러졌다고 하네요. 응급실에서 링거 맞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곧 국세청에서 찾아갈 겁니다. 탈세 혐의로요. 지민이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어제까지만 해도 건설회사 사장이었는데.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들었지? 이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 지민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람이 완전히 망하잖아. 어머니의 표정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심해? 그 사람들이 어제 너한테 한 짓은 심하지 않고? 거지라고 부르고 근본 없다고 모욕한 건 심하지 않고? 지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지민아, 세상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인간들한테 관대함을 베풀면 더 큰 악을 키우는 거야. 어제 내가 참았다면 그 사람들은 평생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무시했을 거야. 그때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성건설 횡령 스캔들, 회장 아들 긴급 체포, 대한그룹 박옥분 회장, 상견례 모욕 사건으로 복수. TV에서는 민수가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횡령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카지노에서 잃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박 사장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측은 민성건설에 대한 80억 원 상환 요구와 함께 앵커가 계속해서 뉴스를 전했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대한그룹 박옥분 회장의 따님을 모욕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현재 민성건설은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민이 TV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수갑을 찬 모습을 보니 착잡했습니다. 사랑했던 감정과 배신감,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였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맞나? 지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민수 씨가 정말 횡령을 했어? 응. 카지노에서 도박하다가 빚이 생겼거든. 어머니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사 돈 3억을 빼돌려서 도박 빚을 갚았어. 그걸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거지. 지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을 좋아했던 거야? 어머니가 지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처음부터 반대한 거야.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해.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양한다고 해. 우리가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니야. 그냥 정당한 채권 회수를 했을 뿐이라고. 저녁 뉴스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민성건설 하루 만에 완전 몰락. 직원들 집단 사표, 협력업체들도 등 돌려. 한 직원과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월급도 못 준다고.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럴 수가 있죠? 미자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병상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나온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의 화려한 명품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병원 가운만 입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옥분 회장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지민 씨한테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완전히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재벌 총수를 거지 취급한 몰상식한 사람들, 상견례에서 인격 모독당한 어머니의 정당한 복수, 인터넷 댓글들도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자업자득이네 키읔키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 큰일 났네. 그날 밤 지민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전혀. 오히려 더 일찍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 사람들 같은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 하지만 사람이 완전히 망하잖아. 지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그 사람들이 어제 너한테 한 말 기억해? 어머니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지 근성이라고 했지. 근본도 없다고 했지. 만약 내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그럼 우리는 평생 그 모욕을 참고 살아야 했을 거야.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지? 지민이 불안해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재벌이라는 걸 알잖아. 어머니가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네가 정할 일이야. 평범하게 살고 싶으면 평범하게 살면 되고 회사 일을 배우고 싶으면 배우면 되고 다만 한 가지는 잊지 마. 뭘?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 어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면 안 되고 돈이 적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어. 어제 그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그리고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그리고 이렇게 소중하게 키워줘서. 어머니가 지민을 꽉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널 안 지키면 누가 지켜? 네가 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그렇게 어머니와 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수모는 이제 완전히 복수되었습니다. 전세 살아요? 라고 물었던 그 오만한 여자는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어졌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성건설 본사 건물 앞에는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때 번화했던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경비원마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화분들은 시들어가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매일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전화도 끊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과 고발장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일궈왔는데 박 사장이 벽에 걸린 회사 연역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업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무의미해졌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박 사장이 중얼거렸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자는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민수는 구치소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박 사장에게 마지막 타격이 왔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집행관들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박태수 씨시죠? 강제집행 명령서입니다. 오늘부로 이 건물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박 사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아직 정리할 것들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법원 명령이라서요. 집행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2시간 안에 개인 물품만 가지고 나가세요. 그 외 모든 물품은 압류 대상입니다. 박 사장은 빈 박스에 사진 몇 장과 개인 용품들을 담았습니다. 30년간 이룩해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창업할 때 받은 첫 계약서, 가족 사진, 직원들과의 회식 사진,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뒤돌아본 민성건설 간판이 떼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역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미자는 병원 침대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성건설 완전 폐업. 채무 규모 200억 추정. 박민수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남 사모님이라고 우쭐했는데 이제는 빚더미에 앉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병원비 문제로 원무과에서 오시래요.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었고 통장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원무과에서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재 병원비 체납액이 500만 원입니다. 오늘 중으로 정산하지 않으면 퇴원하셔야 해요. 제발 며칠만 더. 미자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환자분, 면회 오셨어요. 간호사가 알려줬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날래요. 사실 면회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친하다고 했던 강남 사모님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 미자 언니 진짜 그 사람이었어? 나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골프 모임에서도 제명당했고 백화점 VIP 카드도 정지되었습니다. 평소에 언니, 언니하며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비를 낼 돈조차 없어진 미자는 퇴원해야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병원에서 입던 옷 한 벌 뿐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이미 모두 압류당했으니까요. 갈 곳이 없어진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요금조차 아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간 시골집은 완전히 낡아 있었습니다. 문짝은 삐걱거리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서울을 떠날 때 다신 안 돌아올 거야 라고 했던 그 집에 결국 돌아온 것입니다. 이웃들은 미자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미자 아니야? 서울에서 잘 산다더니 왜 왔지? 뉴스에서 봤는데 남편 회사 망했다던데. 아이고, 그 잘난 척 하던 것도 다 가짜였네. 미자는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전기도 끊어져서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로 밤을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미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냥 격에 안 맞는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민수는 더욱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같은 방 수감자들은 그를 재벌 도련님이라며 놀렸습니다. 야, 박민수. 아빠한테 돈 좀 붙여달라고 해봐. 아빠도 거지 됐다고? 그럼 엄마한테. 엄마도 거지라고? 그럼 너는 뭐야, 거지의 아들. 수감자들의 조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민수는 벽을 보며 계속 울었습니다. 3년을 사귄 지민에게 편지를 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 지민아, 나 정말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엄마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어. 제발 한 번만 면회 와줘. 두 번째 편지. 지민아, 답장이 없어서 걱정돼. 나 여기서 정말 힘들어. 우리 3년 동안의 추억을 생각해서라도. 세 번째 편지. 지민아, 제발 한 번만. 나 정말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 편지들은 모두 반송되었습니다. 지민은 이미 그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으니까요. 편지 봉투에는 수치거부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할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인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피고인, 현실적으로 실형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횡령 금액이 3억이고 증거도 명확하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분 여사와 지민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한그룹 회장으로서 정식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도 회사 일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 강남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길을 걷던 중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미자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지하철역 입구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피해서 갔습니다. 전단지 받아가세요. 부동산 매물 있어요.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미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한때 건설회사 사장 부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부동산 전단지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미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줌마, 집 없어요? 전세로라도 구하세요. 그 말에 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세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픈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지민은 잠시 멈춰서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동정심이 들기도 했지만 어제의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거지 근성, 근본 없는 시장바닥 장사꾼이라고 했던 그 말들이요. 그 집 전세 살아요? 라고 비웃으며 물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미자가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자도 지민을 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미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전단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서서 갔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미자는 지민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어머니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민수 어머니 봤어. 지하철역에서 전단지 나누고 있더라. 어머니는 무덤덤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 그럴만하지. 조금 불쌍하더라.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불쌍하다고 느끼는 게 정상이야. 그게 바로 네가 그 사람들과 다른 점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용서되는 건 아니야.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불쌍하다고 느끼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반성했다면 좋겠지만 아마 지금도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야. 운이 나빠서 하필 재벌을 만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지. 실제로 미자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그 여자가 재벌이었을까? 왜 우리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지만 지민을 다시 만난 후에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지를 들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집 전세 살아요? 라고 물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촛불 앞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권리가 내게 있었나?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민은 어머니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엄마, 근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반성할까? 사람마다 다를 거야. 어머니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남 탓만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반성할지도 몰라. 그건 그 사람들이 정할 일이야.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어머니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옥분 여사의 복수는 정당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간들에게는 확실한 교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교훈은 확실히 전달되었습니다. 미자는 이제 전세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민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이제는 대기업 회장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제 그 상견례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세 살아요? 라고 물었던 그 오만한 여자는 이제 정말로 갈 곳을 잃었고 지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지민의 삶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그룹 후계자로서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민 상무님, 오늘 오후에 부동산 개발팀과 미팅 있습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알려줬습니다. 상무라는 직책이 아직도 어색했지만 지민은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민에게 회사 일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지민아, 사람을 대할 때가 제일 중요해. 직급이 높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청소하시는 분부터 임원까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해. 그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야. 지민은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제 그 상견례에서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처음에 지민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재벌 2세가 또 낙하산으로 온 거 아닌가? 혹시 거만하거나 일 안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지민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민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직급에 관계없이 물어봤습니다. 점심때는 직원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상무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 과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배우는 입장인걸요. 지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말 편하게 하세요. 제가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런 지민의 모습에 직원들도 감동했습니다. 역시 회장님 따님답네. 겸손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야. 어머, 회장님이랑 똑 닮았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한편 민수 일가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혐의가 명확해서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박 사장은 개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200억이 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지방의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시골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서울에 올라와서 전단지를 나누거나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한때 강남 사모님이라고 불렸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 회사 일로 강남을 지나다가 또다시 미자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보다 더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미자도 지민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민 씨, 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시간 좀 있나요? 지민은 당황했지만 멈춰섰습니다.
6개월 만에 듣는 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목에는 고무장갑을 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돈으로만,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지민 씨와 어머님을 정말 함부로 대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민은 복잡한 마음으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에 그 오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품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면서 깨달았어요. 미자가 목이 메어가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는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지민 씨가 그때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어머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그때 제가 지민 씨와 어머님께 한 말들, 거지 근성, 근본 없는 시장바닥 장사꾼,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미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을 다시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지민 씨, 혹시 용서해 주실 수? 지민이 미자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용서는 저보다 어머니가 정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진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면서요. 그 말을 남기고 지민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어머니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민수 어머니 다시 봤어. 이번에는 진짜 후회하는 것 같더라. 어머니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만도 하지. 고생을 좀 하고 나니까 정신을 차렸나 보네. 엄마는 어때? 그래도 조금은 안쓰럽지 않아? 어머니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쓰럽긴 해. 사람이 그렇게 몰락하는 걸 보면. 하지만 그래도 자업자득이야. 다만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지. 앞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짓 안 하겠지. 그게 진짜 교육이야.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깨닫는 거지.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엄마, 나도 가끔 생각해. 혹시 내가 힘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지 않을까? 어머니가 지민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괜찮다는 증거야. 정말 나쁜 사람은 그런 걱정조차 안 하거든. 지민아, 어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큰 힘을 가지게 됐어.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 힘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라고 주어진 게 아니야.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라고 주어진 거야. 응, 알아. 절대 잊지 않을게. 지민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보여준 모습을 기억할게. 강했지만 따뜻했고 부자였지만 겸손했던 모습을.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그 상견례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교훈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민 자신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민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로서 어머니는 지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돈이 많아져도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해진 딸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지민아, 저녁 뭐 먹을래?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줄까? 좋아. 엄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모녀는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전세 살아요? 라고 조롱받았던 그 집에서 이제 지민과 어머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이 집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지민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그 상견례 날이 떠올랐습니다. 눈물로 젖었던 그날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 지민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어머니가 지민 옆에 다가와 함께 별을 보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 나쁜 일도 결국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지. 고마워, 엄마. 지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지켜줘서,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서,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게 내 가장 큰 자랑이야. 어머니도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상견례에서 시작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경제력으로 판단하고 무시했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보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수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남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돈이 적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조금 더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으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